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네, 봄날의 기운을 갖다 이렇게 팍팍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살짝 애매하죠? 네, 감기에 살짝 걸렸네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과학영재학교 2024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돼서 이 내용을 우리 영재현TV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서과영이라는 학교, 영재학교 중에서도 당연 1등이죠. 저희들이 상담을 갖다 드릴 때 딱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해요. 서울대를 가려면 몇 등까지 해야 되나요? 부모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몇 등까지 해야 될까요, 부모장님? 1등이요. 60등을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등까지 서울대에 안착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 단위 어느 학교에서도 이 학교를 가면 당연히 될 수 있다. 이게 또 이제 원칙적인 거죠. 절반 딱 50%가 서울대를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 서울과학영재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 욕심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애는 괴롭겠지만. 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서울과학영재학교가 올해 이제 23학년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강화시킨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3차회에 탐구 부분 이 강조가 됐다 이렇게 저는 조금 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영재학교가 실질적으로 2차에 대한 지필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고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 준비만 해오던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서과영이라는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또 수학은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은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아주 우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의뢰 가는 입장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취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유는 이제 서울영재학교를 갖다 나와서 공대로 진학을 갖다가 하는 학생들이 물론 많지만 그래도 이 학교에서 아직 이제 의대를 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조가 이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서과영이라는 학교는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포기할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자, 그런 서울과학영재학교가 지금까지 4,489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1989년 180명 1회 입학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올해 23학년도에 127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인원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의 한 130명 정도씩이 이제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인원 수치가 크게 오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영재학교는 이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의 선발이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두를 안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서울과학영재학교가 남녀가 어떻게 비율이 되어져 있냐 하면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여학생의 비율이 많이 차이 나요. 일단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25명이 남학생이고요. 여학생은 6명. 그 다음에 우리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113명인 반면 여학생이 11명.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117명이고 여학생이 9명이죠. 여학생은 한 10명 내외에서 우리가 유지가 되어지고 나머지들은 다 남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학생이 많은 것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면 여학생들이 중학생 때부터 이제 우리가 내신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추세들이기 때문에 이 내신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얽매이다 보면 자기의 공부 역량치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또는 확장시키는데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내신을 갖다 딸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한 선호들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의 비중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서울과학영재학교의 인재 육성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단 인류에 공헌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고 창의성을 갖춘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근데 여기서 이 두 줄에 대한 이 문장이 시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새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이 가진 인성 부분이죠. 근데 그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갖다가
뽑고자 하는 거는 서울과학영재학교만의 기조가 아닙니다. 네, 모든 이제 우리 1%대에 들어가는 대학이나 그다음에 우리 특목고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인성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에 올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흐름은 여기 이 서울과학영재학교만의 흐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에 영재고 과고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학폭이나 다른 기타 불편한 사항들이 적혀있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서울과학영재학교는 도대체 그럼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제가 60등까지 서울대를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보세요. 여기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서울대 간 친구들이 336명, 61.8%의 비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연대 같은 경우에 13.1%, 근데 고려대학교 12.1%, 그 카이스트 9% 정도, 그리고 이제 포스텍은 여태까지 딱 2명 같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기타 유학을 간 친구들이 18명, 네, 3.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서과영이라는 학교를 나오면 제일 우리가 여기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도 한양대를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서과영이라는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입시 결과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상위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가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 학교를 간다 못 간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자, 근데 2024학년도 그런 서과영이 드디어 모집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모집 요강에 대한 이 부분들의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하나둘씩 다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설명이 거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의 이 관점이 또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정원 내 120명이고요. 정원 외 12명입니다. 그래서 총 132명 정도를 우리가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 정원에 대한 부분에서 밖에 벗어난 인원이 꼭 12명이 채워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지원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한과형과는 좀 다른데요. 여기 중학교 재학생이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자, 졸업생이라고 하는 건 고1이 그럼 지원할 수 있느냐?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자. 사실은 이번은 서로 이제 판단하기에 대한 나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에서 내가 수학과 과학의 어떤 분야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서과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서 국가 발전과 인류 공용에 기여할 자세와 열정을 가진 자. 네, 아까 인재상하고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를 지원하는 친구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 표현을 갖다 쓴다면 그 친구는 이 부분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교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 2, 3 모두 만족하고 재학 중인 학교에 학교장 또는 담당 지도 선생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추천을 받으면 그 추천을 받아서 내가 100% 붙는다는 확신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 추천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을 때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서류에 대한 부분의 준비가 미비한 걸 따지기 전에 추천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서로 간의 오해가 되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추천서에 대한 의심은 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류에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가 잘못되어졌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 서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펼쳐놓고요. 컨설팅을 받으시면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인지, 상담 또는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내년에 또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준비해서 힘차게 완벽하게 내가 안심하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원 자격에서 일단은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냐 물어보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 지원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학교에 개별적으로 꼭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해외 학교라고 하더라도 국제 학교들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런 학교의 지원 분야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가형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 학교에 대한 문의를 먼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신 성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좀 다르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에 제한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들이 내신 성적 상위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All A라는 이 등급 자체가 유지가 되어졌으면 매우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국어하고 영어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건 과거 이야기고요. 영재고는 내신 성적 산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등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안 돼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신 성적 관리 안 하고서 내신 성적 관리 안 한다고 관리 안 하고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년도에도 이 서류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이 어머님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을까라고 만약에 퀘스천 마크를 그린다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서울과학영재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친구들이 그 수가요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서류를 넣으면 정말 거의 다 통과했었거든요. 진짜 떨어지는 학생을 갖다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명 딱 있으면 그 친구는 정말 창피해가지고 숨어야 될 정도로 그 적은 인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영재학교에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했을 때 1차 서류 전형 통과 못한 친구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서류를 넣은 것뿐이에요. 서류를 넣었는데 나머지 거 내가 자랑해야 될 것들도 같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빼먹죠?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관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 눈에는 그거는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준비하실 때 그 서가형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반드시 5, 6학년에 그 학년을 거쳐오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영재학교가 서가형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할 정도로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을 때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에 그때 4, 5, 6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지원을 중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영재학교는 어떤 전형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건가? 일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관찰 소견서 A와 B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대학교에서도 없어진 자기소개서가 영재고 입시에서는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2가 들어가죠. 여기에는 이제 수상실적이나 본인들의 세특이나 또는 이런 창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기록부 2가 본인의 이런 안면? 본인의 어떤 첫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는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시험이죠, 시험. 자, 여기서 영재성 평가 및 사고력 평가,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1차, 2차에 나누어서 진행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과학 영재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예전에는 이렇게 숙박을 했었는데 지금은 숙박까지는 자, 그런데 이 1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관찰 소견서 왜 필요하고 자기소개서 왜 필요하고 생활기록부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면 지원하고 싶은 영재학교가 또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영재학교가 서가형인지 그것을 점칠 수 있어요.
1단계에서 우리가 관찰 소견서 왜 필요하냐? 이걸 적어주는 선생님들은 본인을 지도하고 계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탐구 역량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하려고 한다면 네, 중학교 1학년 때에 내가 도전해본 과학대회나 아니면 과학에서의 수행평가나 수액에서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야 돼요. 근데 전에 있던 학년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친구가 여기에는 탐구 역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받고자 한다면 네, 당연히 그거는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렵죠. 추천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찰 소견서를 통해서 무엇을 갖다 평가하느냐? 인성평가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인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평가라는 부분이 관찰 소견서와 학생 생활기록부 양쪽에서 점검이 되어지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이 관찰 소견서와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으로 관찰 소견서와 이 생활기록부보다는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의 문항 3문항인데요. 그 문항에 대한 부분에서 500자, 800자, 500자 적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2차 때가 아닌 3차 때에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했던 탐구에 대한 역량평가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했음을 갖다가 인정하도록 거기에 있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스스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기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들어가더라도 글자 수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추천서에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여기다 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네,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갖다가 썰처럼 풀어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글자 수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관찰 소견서 A하고 B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평가와 인성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 입력이 기본입니다. 자, 거기서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현 재직 중인 교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작성할 때 교수님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현 재직 중인 교사가 영재성 평가와 인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누가 불리하냐? 네, 현재 1학년들이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1학년들은 서류 평가에 대한 준비에서 통과가 안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에게 이 관찰 소견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달 남짓 우리가 수업을 한 내용으로만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선생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부탁을 하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성, 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갖다가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관찰 소견서의 선생님이 아무리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갖다가 화려하게 적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표현과 과도한 칭찬은 X입니다. X, 금물. 자, 그래서 탐구 지도를 한 경험이 있는 과학 선생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터넷 입력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일단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은 진로 연관이 필수이고요. 진로 연관되어지지 않은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설정한 진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에서 지원자의 특기를 잠재력을 어떻게 기록을 갖다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과학 전람에 관계되어진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한 경험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과학 전람회에서 서울시 본선을 넘어서 전국대회까지 간 경험이 있다면 그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넣어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수상 실적은 기재에 불가입니다. 그래서 기재 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합격, 불합격에 대한 부분에 이어지겠죠.
자, 근데 생활기록부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말씀하셔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발급 때에 시간이 좀 걸리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사전 발급을 갖다가 꼭 해놓으시면 되고요. 인터넷 출력 시에는 제한 항목 없이 단면 출력을 갖다가 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전년도 내용까지 꼭 출력할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아까 이야기를 갖다 잠깐 했는데 딱 3문항입니다. 네,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자, 800자, 500자인데요. 잠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본인이 진로와 연관지어서 적어주십시오. 네, 진로하고 연관지어서 적으라고 했는데 딴 이야기들을 갖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근데 두 번째, 수학과학 분야에서 본인이 지닌 특기나 잠재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보고서에서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가 탐구가 되었고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2개를 갖다 적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인 경험, 특별한 경험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2번에 이어서 본인이 같이 경험을 갖다 한 내용을 적어주면 훨씬 더 유도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가 아니라 1번, 2번, 3번이 연계가 되어져서 내가 마치 하나의 그 수필을 갖다가 읽는 것처럼의 느낌이 전해지면 아주 자기소개서가 훈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로에 대한 설정을 갖다 할 때 본인이 만약에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생명공학자라고 하는 이 꿈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공학자 중에서도 내가 바이오 스트럭처나 아니면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부분들로 내가 전환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적어달라는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2단계입니다. 자,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 그 다음에 창의력 문제 해결 검사가 있는데 내용적인 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개념 교과 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심한 문제 정도로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수학과학에 대한 문제를 학문 적성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행학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언어 이해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당연히 영재, 원, 영재, 고 스타일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재, 원에 다녔던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 봤을 때는 결국 모두 다 보고 영재성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보고서 열심히 썼고 영재원을 열심히 다녔던 친구라는 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단계에서는 시험 시간인데요. 시험 시간이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어지는데 1교시에서는 영재성 사고력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2교시에서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가 1, 2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시간은 60분, 100분, 100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면 시간이 남겠지만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꼼꼼하게 그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내가 점검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선별해가지고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일단은 영재성 검사에서는 수학과학에 대한 우리 적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언어 이해력이나 또는 수리 능력 등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이어지고요. 중학교 전 교과 과목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2차에서 보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 1에서는요. 영재성 검사나 창의력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 전체적인 평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무슨 과목에서? 수학과 과학에 이어져서.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할 때요. 한 가지 통합교과 범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통합교과 범위라고 하는 게 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수능에서 국어 문제, 과학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문제 스타일처럼 우리가 전반적인 융합교과의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여기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때 물리하고 화학만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네,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간이 한 달, 네, 또 두 달 지금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지역인재 우선 선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41개 지역 선발이 갖다 이어지는데 서울 25개, 네,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까지 해서 많이 맥스로 네, 선발이 되어지면 82명까지 선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82명까지 우리가 그 선발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한 개 지역당 많은 인원이면 2명까지 선발을 갖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2명이 선발되어진 지역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 82명이라는 곳이 82명이라는 이 수치가 정확하게 꼭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고의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 중인 지원자에 한해서만 네, 그 부분에 이 우선 선발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200명 내로 선발되어져서 이 학생들이 네, 3단계로 넘어가게끔 되어지죠. 자, 3단계는 영재 캠프인데요. 이 영재 캠프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네, 실험 평가를 하고 과제 수행을 하고 과학 글쓰기를 하는데요. 이 과학 글쓰기하고 네, 과제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이 생각들이요. 지금 우리가 3월달 말, 4월달 중순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학 토론대회, 과학 글쓰기, 즉 과학 페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4월 중순에 열리는 서울시 본선 과학 페어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공개가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회들에 수상하고 상관없이 참여해서 내가 경험치를 갖다가 늘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진짜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재고 가는 준비하는 친구가 과학페어에 단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 아마 그러면 3차 때 이 준비를 하기가 매우 힘이 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단계에서 실험평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스스로 실험보고서 작성해 볼 것. 실험보고서가 있는 거 없는 것과는 좀 달라요. 본인 스스로가 실험보고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진행하는 탐구동기, 탐구목표, 탐구과정, 탐구결과, 탐구결론, 더 알고 싶은 점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을 때 제일로 중요한 거는 문제 발견 역량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탐구 동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탐구 과정에 대한 설계와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른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를 분명히 볼 거다. 그래서 여기 탐구 동기와 과정, 결론에 대한 부분들의 작성 연습을 좀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본인이 진짜 날 잡고 어른들이 왜 스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카공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게 노트북 들고 막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본인이 하루 날 잡아서 이걸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만 이것을 진짜 가서 할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일정입니다. 이제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영재학교의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원서 접수는 네,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네, 서류 제출은 네, 5월 22일부터 하루 뒤인 26일 금요일 5시까지 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계 전형에 대한 부분은 6월 8일부터 26일까지 네,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단계 대상자를 갖다가 선발을 해서 6월 30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자, 2단계 전형은 7월 9일 날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3단계 대상자 선발은 네, 이제 8월 4일 날 네,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전형이 8월 4일 날 발표함과 동시에 8월 12일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아마 이때는 지금 여기서 방학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때 선발되어진 학생들은 방학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죠. 좋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영재고 자소서 이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연락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대치 MSG 영재 교육에 있으니까
네,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또 상담들을 차례차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네,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5월 22일이기에도 불구하고 네, 그 준비를 5월 달에 가셔서 하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5월 달에 하시는 것보다 네, 지금 서류를 꼼꼼하게 훑어보시고요. 그 준비에 따른 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미리 해놓으시면 일단은 이 5월 13일이 KMO 또 시험을 갖다 보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안전한 또는 약간 급하지 않은 그 부분으로 여기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학년도 네, 서과영의 모집 전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각 영재고마다 다 발표가 되어질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과영이 꼭 답은 아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재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서 자녀의 학습 성향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의 학습 성향과 영재학교가 매칭이 됐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학생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다고 서과형에 대한 부분만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경기에 가야 되는데 경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한과형에 가야 되는데 한과형의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치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르르르르르르 몰려다니는 마치 그 소떼 있잖아요. 예, 이 밀림에서 아니 어디죠? 아프리카에서 보는 그런 소떼들. 예,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급해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갖다가 얻는 노력을 정말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번 또 준비해서 다른 영상으로 도움되실 수 있게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